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국 현지에 있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다행히 아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야구의 나라 미국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뜻밖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던데 현지에서 좀 느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3월 말부터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재택 대기령으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프로 스포츠는 스포츠 경기가 멈췄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인 ESPN이 한동안은 과거 경기를 재방송하거나 마이클 조던 같은 전설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주로 틀었습니다. 네, 그러고 그 있더라고요. 와중에 네. 경기를 다시 시작한 한국의 KBO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청량감을 주는 하나의 뉴스인 건데요. 일종의 방구석 일결 같은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스포츠라고 하는 게 실시간 생중계만한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ESPN 지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KBO 리그 관련된 내용이 제일 첫 화면에 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NC 다이노스가 때 아닌 팬덤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인데 이 주의 약자가 영어로 NC입니다. 아, 예. 그래서 스포츠 경기는 아무래도 이 응원하는 팀을 정해놓고 봐야지 재미가 있는데요.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또 게다가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없는 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한국 KBO를 보면서 NC 다이노스의 감정 이유라고 KBO를 시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마이너리그 팀의 트위터 팬 계정,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메이저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트위터 미국인들 계정 가보면요. NC 다이노스 응원한다. 이런 글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아무튼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사실 계속해서 이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미국 확진자가 126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7만 4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망자 수를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요. 미국이 베트남전 당시에 전사했던 사망자 수를 더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전 세계 확진자가 37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는요. 네. 전 세계 코로나 환자 중에 3명 중 1명이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미국의 주가 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 말부터는 미국의 대부분 주들이 자택 대기령이라는 걸 하면서요. 미국의 필수 업무 종사자, 그러니까 의료 인력, 마트 직원 이런 분들 빼고는 대부분 집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넘어가자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실업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인데 오는 10일까지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부분적으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범위는 각각 다 다른데요. 공원의 문을 연다, 혹은 미용실과 같은 비필수 영업장을 문 연다, 혹은 10명 이하의 모임은 이제 가능하다. 이런 정도인데 하지만 대부분 주에서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성급하게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미국 이렇게 영상 보면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요. 공원에 사람도 많더라고요. 실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주마다 워낙 다르긴 한데요. 물론 과거보다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4월 3일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마스크 쓰라 이렇게 권고한 이후에는 늘어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에 대한 갈등도 꽤 많습니다. 특히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 명령으로 마스크를 쓰라라는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손님들이 그에 따르지 않아서 심지어 총격 사건까지도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라고 어떤 직원이 손님에게 권하자 이후에 총을 들고 와가지고 또 실제 사람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스크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점원에게 자기의 코를 닦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툭하면 총을 빼드니까 그게 무서워요. 여하튼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좀 만나봤습니까?
네, 지금 재택대기령 중이어서요.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외부 활동을 못하고 있고 저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트위터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금도 제가 트위터 들어가 봤는데 잠들기 전 시간까지 열심히 트위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행사는 한동안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자회견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선 행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자기 자랑을 정말 열심히 하는 생방송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미국의 더 배첼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 리얼리티 쇼가 있는데요. 네. 그거에 맞먹을 만큼 시청률이 나온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랑할 만큼인데 많게는 1222만 명까지 봤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도 주로 네네. 워낙 미국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지금 또 대부분 집에만 있고 또 볼류 수가 코로나19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자꾸 뒤로 갈수록 내용이 부실하고 혹은 자기 자랑만 하거나 기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요새는 비판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 기억하실 건데요. 그 절정이 살균제를 신체에 주입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정으로 해서요.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이 또 많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대로 생각나요. 이명박 대통령도 말하는 것 정말 좋아하셔서 라디오 연설 매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직접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이명박 대통령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데요. 경제가 열릴 듯 하는데 미국과 중국 관계는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요. 요즘은 주로 중국 책임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코로나19 진원지다 이렇게 지목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또 반박을 하고 있고 이런 갈등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까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심각하네요. 중국이 무역 협정을 지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1, 2주 안에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이러한 갈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동부에 계시죠? 현지 시간이 몇 시입니까? 네, 지금 새벽 5시 8분입니다. 네. 일어날 시간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일하십시오. 미국 대선이 6개월 남았는데 좀 코로나 시대여서 이 대선 분위기가 조금 살아날까 대선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아직은 코로나 전쟁이 한창이어가지고요. 대선 뉴스보다는 오히려 그걸 통해가지고는 어떻게 자신이 대선 주자로 부상할 건지, 대선 대통령으로 부상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아무래도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요. 뉴스의 조명을 좀 덜 받는 측면이 강하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또 쿠오모를 대선에 보내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불가능합니까?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네, 주지사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미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사실상 후보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뀌는 건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쿠오모도 자기가 손사래를 치고 있고요. 코로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까요? 아닐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아무래도 초기여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핵심은 결국 경제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지했던 핵심이 그 호황이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았던 탓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도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말도 많고요. 역대급 실업률, 게다가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거의 6%에 가까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그 여론은 어떻습니까? 저 상대인.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론의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 측면이 강하긴 한데요. 사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트럼프냐 아니냐의 가장 강력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는 또 경합주가 사실 핵심인데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더 바이든 후보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또 바이든 후보한테 나쁘지 않은 국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대선이 김이 빠질 것 같은 대선이 또 달아오르네요. 코로나 때문에. 김명숙님은 이런 지적하셨어요. 앞으로는 전쟁보다는 바이러스로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네, 바이러스로 세상이 변하고 있고요. 바이러스로 세상이 완벽하게 다른 세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로이백님이 김은지 기자 영어 많이 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집에 지금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요? 네, 빛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겨우 익힌 영어를요. 조금 했는데. 그러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언어는 습관이다 보니까요. 많이 노출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남편하고 집에서 영어로 하세요. 한국인이 한국말 잘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미국 현지에 있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외국인 투자자가 3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도한 가운데 코스피가 약보합세로 마감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81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역시 해외 유입 사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추정 사례를 제외하면 나흘 만에 지역 감염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이 되는 오는 11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2년 동안 주요 국정과제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함께 신약을 개발하거나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남북한 보건협력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부터 내수 부진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수출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인 신속 통로에 따라 중국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절세 매물이 이번 연휴 동안 일부 소화되고 매물이 회수되면서 낙폭은 지난주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21대) 국회로 당당히 입성한다. 빛나는 금배지 왼쪽 가슴에 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 당선증 휘날리며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정치 신인 모두 151명입니다. 그중 단연 화제가 된 분이죠.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서 판사 대첩 현역 중진인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감사 인사 마치고요. 네. 지역 정책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작구청장님 만나서 협의 회의를 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는 또 박원순 시장님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협조가 필요한 지역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유관기관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 같으세요? 국회의원 같으세요?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에서 그래도 이분 어떻게 지나간다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주진우 기자님께서 혹시 아시고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선거 기간 중에 좀 왜곡 보도가 많아서 힘들었다. 그리고 또 보수 언론이 특별히 많이 괴롭혔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좀 네.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네, 상대 후보 네거티브 공세도 되게 마음을 언짢게 만들었는데. 네. 그보다 이제 몇몇 보수 언론이 일방적인 편향 보도들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편파적인 방향을 정해놓고요, 기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언론개혁이 온 국민의 요구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네. 잘하셨어요.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조금 가장 달라진 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이제 판사를 오래 하다가 정치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의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지 사실 몰랐습니다. 판사는 사실 법전하고 판례 뒤에 숨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 이제 거의 모든 게 공개가 되고, 또한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창의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판사이라고는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언론에 또 이렇게 공개되고 또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 뵙는 것이 무척 굉장히 낯설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셨어요? 예. 처음에는 명함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좀 도망가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되게 죄송스러워서 네. 항상 실례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명함도 이거 드려도 되겠습니다 하고 여쭤보고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지나가다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유권자들, 시민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절대 실망을 끼쳐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네. 이수진 하면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개혁을 위한 기대가 클 건데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사법개혁 이루겠습니까? 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겠습니다. 법원이요? 예, 법원을. 법원이 소통하도록 국민들하고. 네. 예, 어떻게요? 이게 이제 법원조직법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명시를 하겠습니다. 사법행정회의에서 중요한 사법정책을 결정을 하고 법관 인사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비법관 전문인들도 참여를 시키게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이제 좀 전문화돼야 됩니다. 지금 바깥 세상에 맞춰서. 그래서 소년통합법원이나 국제상사법원 같은 전문법원 설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법관들 전문성이 높여져서 우리 국민이 질 좋은 재판 서비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십니까? 네, 이게 지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사법농단 사건에서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던 법관들은 마땅히 탄핵이 돼야 되고, 예.
그걸 이미 국민들께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그 판사 출신 지금 후보자들을 다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을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것만 물어보셨습니까? 아, 네. 네. 그리고요. 그래서 또 나는 더 하겠다 이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조직법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사법행정회의 이 얘기는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김명수 네. 대법원장도 취임 후에 법원 행정처의 대안으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됩니까? 그 내부의 비법관과 법관의 수를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많이 논의가 치열하고요. 또 바깥에서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죠. 근데 네. 그게 그거를 쭉 의사를 합칠 만한 의지가 좀 결여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 국회에서도요. 국회에서도 대법원에서도요? 예.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어요. 국회 들어와서 처음 행사하는 투표였는데 어떠셨어요? 그 원내대표 후보님들 세 분 모두 정말 유능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도 강하셨고 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도 돋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셋 다요? 예, 세 분 다요.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고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만나보면 굉장히 좀 뛰어나고 아이고 똑똑하고 막 그렇죠. 예, 제가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예. 오늘이요? 예, 오늘 세 분 모두 다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 오늘 보니까 예. 네. 다른 의원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떠세요? 어떤 의원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십니까? 나는 이 의원하고 꼭 뭘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 갖는 의원이 있습니까? 특정인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들은 일단 겸손하시고 네. 소탈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분들을 지금 벌써 한 10명 정도 그분들이 생겼습니다. 아, 좋아하는 사람 얘기해도 되죠.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선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은 참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밝히면 또 안 됩니다. 아, 왜 안 돼요? 왜 정치인 된 거 되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처럼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니 지금 여기 이번에는 우리 주 기자님의 네. 저기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아, 네. 왜냐하면 안 되신 분들이 또 섭섭해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예.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로 바쁘실 예정입니까?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 분들이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보고 앞으로 지역 사회에 어떤 점을 개선을 시켜야 될지 의논을 좀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지역분들 계속 만나고 계시군요.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을 제가 정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법을 일단 읽어보려고. 예. 그래서 여러 어떻게? 가지 법들. 그래서 뭘 좀 고쳐보고 싶으세요? 국회법을 지금 아까도 잠깐 읽어봤는데 네. 잘 이해가 안 가고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봐도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문구들이 좀 있어서 예. 이런 걸 좀 명확하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조문들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국회법뿐만 아니라 선배 정치인들께서 그러시는데 여러 가지 법들이 대부분 좀 손봐야 된다고 네. 판사 출신들이 와서 그런 역할 좀 해달라고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도 국회법이 명확하게 좀 규정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국회법 네네. 이거 고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조항들이? 예를 들면 뭐 상임위원회 회부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고 소위 회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조문들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초선들이 볼 때는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죠. 그것들이 이게 제대로 법이 해석이 되는지를 예. 한번 제가 정독을 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3님이 누가 보더라도 쉽게 그렇게 국회법 고쳐주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국회법은 어떻게 고치나요? 저희 개정 절차에 따라서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개정안을 내면? 예. 네. 어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전직 판사로서? 획기적인 내용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획기적이요? 혹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전문 경영인제도 말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어요. 아니, 잘못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뭐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저하고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님 한번 뵈러 가야죠. 근데 제가 아까 그거는 제 바람이었나 봅니다. 네. 네, 그건 그럴 수 있고요. 네, 그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한테만 법이 약간 조금 휘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깊게 하셔야죠. 예,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7546님, 와, 시골 우리 동네 누나다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고향에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인 SD님, 사법개혁 확실히 해주세요. 초선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지하는 메시지도 많이 왔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큰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1대 국회 때 이수진은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런 포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를 상시 운영하는 법률안도 지금 제안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좋은 법률안들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당하고의 협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압승을 해서 180석을 얻었는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많이 하고 또 작년처럼 발목을 잡으면 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치를 잘해서 빨리빨리 법률안을 적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지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김한별 님이 이런 지적하셨어요. 말투가 여자 주진우 느낌이 좀 그렇게 문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투가요. 예. 말투가 저하고 닮았대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주 기자님하고 네. 해서 말투가 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수진 당선인께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어느 일이나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당선 이후에 좀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좀 너무 많이 열심히 달리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거 캠프에 있던 스태프분들한테 제발 조금 휴가를 좀 달라고 해서 겨우 휴가 며칠을 지금 얻어냈습니다. 그래요? 조금 쉬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원하면 열심히 뛸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아무튼 21대 국회는 이수진이 있어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움직이고 이수진이 하는 일은 다 조금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법부가 도와주십시오. 가장 많이 안 바뀌고 있는데 사법부 개혁에 이수진의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져서 많이 더우셨죠?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저녁부터 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수 시간도 비교적 길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우산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북대구 부근 4차로에서 났던 화물차 사고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파는 남아있어서요. 뒤쪽으로 차량들 7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회덕분기점 갓길에서 트레일러가 고장나 있어서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요금소 2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고 있어서 주변이 혼잡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 2차로에 도로 위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현정이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의 맛입니다. 제가 최애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만납니다. 사랑의 열병을 앓는 사람들, 콜레라 시대의 사랑. 선생님, 사랑이라는 열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는 그 병원에서 이건 실제 일어난 건데 네. 그 사랑에 빠져서 심각한 상태인 사람의 뇌파 분석을 했더니 네. 정신분열 증상이 심각한 사람과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사실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정신병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책의 이야기 속의 사랑은 네. 거기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더 나가다니요?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을 너무 사랑하는데 네. 진심으로 인생을 다 걸고 사랑을 하는데 네. 끊임없이 딴 여자랑 바람을 펴요. 네. 아유, 이게- 방탕하기 그지없죠.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 한번. 아니 근데 예. 그- 사랑이 네. 어떤 건지.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주인공인 우리 아리사는 진짜 방탕합니다. 방탕의 끝을 보여주기도 한데 그런데 한 여자한테는 그렇게 순수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싶은데. 나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 책에서. 나 가능할 줄 알았어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네. 콜레라의 시대의 사랑. 우리 정선태 교수님. 네. 네. 좀 선생님이 늦게 왔어. 선생님이 선정하신 이 책. 예. 이 책이 한국 독자들한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받나요? 네, 제가 고른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주 기자님이 연애 소설을 워낙 좋아하신다고 네. 하셔서 저는 진짜 마르케스를 사랑하고요. 네. 콜레라의 시대의 사랑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 콜레라의 시대의 사랑뿐만 아니고 우리 마르케스의 작품들은 네. 백렬고독 네. 뭐 정말 훌륭한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썩은 잎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러대요. 백렬고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았다. 네. 뭐 걸작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주옥 같습니다. 진짜. 네, 여기서 차마 얘기 네. 못할. 아니 근데 이 전후 맥락 중에 좀 얘기할 게 하나는 놀라운 게 마르케스가 100년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 받고 나서 네. 그리고 집필했어요 이 책을. 3년 있다가 집필한 책. 그 굉장히 맞습니다. 쉽지 않은 80년대.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생 다 정리했기 때문에 네. 노벨문학상 수상자쯤 됐는데 그 후에 문제작과 중요작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됐고요. 위인이지요. 그다음에 한 100년 이상 혹은 그보다 이상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러브스토리를 읽어야지 그 있잖아요. 네. 누구나 한번 주진우 기자는 누구 꼽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책? 내 인생에 정말 그 가슴 아픈 사랑의 얘기는 일생 남는다는. 난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예. 레마르크 개선문을 읽고는 지금까지 줄거리를 줄줄 낼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있어. 근데 서양 사람이 똑같 그때거든요. 몇 개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부터 네. 뭐 몇 개 있어요. 뭐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지금 아니 소설과 나의 사랑과 이렇게 아니 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예. 자기 일생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랑의 소설들이 꼭 사랑이라기보다 이제 거대한 러브 로망이 예. 몇 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막 한 50년 100년 유지되다가 거기에 새롭게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추가가 됐다고. 네. 이 속에 끼어들기란 현대 작품이 들기란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네. 그 정도로 이 작품이 반응을 크게 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닥터 지버거와 함께 뭐 닥터 집하고. 네. 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남미 문학 마르케스를 포함해서 남미 문학이 한국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한의 정서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15세기 후반, 16세기 초반부터 시작했으니까 19세기 초반까지 네. 약 300년 가까운 기간에 걸친 식민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콜레라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 메스티소들이 많아요. 네. 혼혈아들이. 그 오랫동안 식민지 경험에서 오는 어떤 공통적인 서러움의 정서랄까? 네. 뭐 그게 역사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 300년 넘는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또 미제국주의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콜레라 시대 사랑에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그 내전의 흔적들이 있죠. 네. 그리고 콜레라가 또 엄습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 경험이나 정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독재 경험도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예,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거의 다른 시대에 다른 공간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또 우리 그 선대와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놀랍죠. 놀라워요. 칠레 문학 읽어도 그렇고요. 네. 멕시코 문학 작품 읽어도 그렇고 우리 이 책에 뭐 파나마 건투 선수가 나오는데 파나 문학의 일단도 그렇고요. 예. 어마어마한 독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역사적 공통 경험에다가 남미 문학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끊임없는 그 형식의 실험들. 예. 이 분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 분문학 이후에 새로운 형식의 실험을 통해서 세계 문학을 이끌고 갔다는 점에서 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미 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 이제 더 추가해야 될 건 너무 유명한 얘기여서 식상하게 조차 한 얘기인데 마술적 리얼리즘, 마술적 네. 사실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문학하고 남미 문학의 결정적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 풍토에서는 거의 지배적인 주류 장르가 리얼리즘입니다. 네. 그런데 남미도 여러 역사적 체험과 뭐 인종 갈등과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얼리즘일 것 같은데 그 속에 신비가 있단 말이죠. 예. 뭐 동물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환상적인 얘기로 막 펼쳐나가도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문명화 과정 특히나 이 현대 문명 이루는 과정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신비예요. 네. 실제 삶에서는 있을 수 없으나 상상 세계 속에서 마구 펼쳐주는 그런 거리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학에서는 그분이 좀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리얼리즘이었는데 남미의 그 소위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뭉게뭉게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자유로움을 주죠. 처음에 그래서 마르케스 소설 읽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술적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네. KT 주님이 한국 드라마가 남미에서 인기 있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도깨비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아일린 그레이님은 보르헤스 작품들도 참 좋은데, 네, 분문학, 네, 보르헤스 작품은 또 우리 정 선생님이 또 해주실 거예요. 마키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제목을 잘못 찾았나요? 저번 주에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고 들어서 도서관에 없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한 선생님께서는 정 교수님 도스토옙스키 시간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본론으로 가 보시죠. 네, 이 마술적 리얼리즘과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남미 문학을 조금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은 그 매직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그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아리랑이나 이런 대하 사실적 리얼리즘의 계보들을 주로 읽다가 이런 매직이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네. 이 고비 넘기면은 정말 새로운 세계 펼쳐지고요. 구운몽이나 금오신화가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 같은 것도 전혀 다른 맥락에서
현실의 진리를 꿰뚫는 진실을 꿰뚫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할까요? 예.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뜻부터 조금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목의 의미를 알면은 저는 작품의 3분의 1은 이해하는 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콜레라가 돌기도 했고요. 콜레라 시대였어요. 네, 시대였고요.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였어요. 네, 그리고 사랑이나 열병을 콜레라 비유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꼼꼼히 읽으신 분들 아실 텐데 저도 두 번째 읽으면서 새삼 그걸 찾았는데 여기 우리 삼각관계에서 한 꼭지점을 차지하는 후베날 우르비노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입니다. 박사입니다. 네, 이게 누구의 제자냐면은 아르데앙 프루스트라는 우리가 아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아, 네. 저는 이게 아주 띵하고 왔어요. 이 프루스트의 아버지가 소설가 프루스트의 아버지가 아주 저명한 감염병 학자면서 의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프루스트의 아버지의 제자가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라는 것. 그리고 이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가 이 도시 이름 없는 도시의 콜레라 방역 체계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갑수 선생님, 네. 여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 하나같이 좀 매력 있어요. 네. 아니 시작할 때 이제 이 지금 이름이 안 나죠. 나 우르비노죠. 네, 네. 노 의사가 이제 자살자의 그건 뭐라 그러지? 검진이라고 그러나? 네, 경찰이랑 같이 가서 이제 확인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검시라고 하나요?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 이제 계속 모든 게 계속 암시인 거죠. 예. 근데 여기 등장인물들의 매력을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여자 주인공 다사. 페르미나 다사. 네. 이름을 못 하겠네. 조금 그 부자의 딸인데요. 부자의 딸인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뭐 그 동네 지주 같은 사람인데 그 딸이 예뻤나 봐요. 그래서 13살인가에 만나서 예. 그 좋아한 플로렌티노라는 정말 가진 거 없이 본때 없고 배경 없는 청년이 청년은 17살, 예. 소년은 13살. 13살이었어요. 예. 그러고 50몇 년 동안 이제 얘기가 펼쳐지는 거죠. 51년 동안 계속 사랑합니다. 정확히 51년 9개월 4일입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길이는 정확하게 1879년 80년 무렵부터 네. 1930년까지입니다. 약 50년에 걸친 시기고요. 세기 말 세기 초죠. 이 네. 소설을 보면 실제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장면 보시면 재밌는데 네. 우리 이 소설을 읽을 때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인물들 핵심적인 인물들만 파악해도 네. 소설은 큰 얼개는 보여요. 우리 김갑수 선생님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 것은 순전히 나이 탓입니다만은 아니 이름도 좀 어려워요. 네. 플로렌티노 아리사. 왜 어렵습니까? 이 네. 페르미나 다사. 예. 페르미나 다사는 나귀 장수에서 돈을 많이 번 집안의 아들이죠. 그 입신 출세 딸. 결혼을 통해서 네. 새로운 상류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아버지를 둔 네. 딸입니다. 네. 그리고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 아들인데 작은 아버지가 이 선박업을 네. 하죠. 네. 그래서 돈을 벌게 되고요. 그리고 후베날 우르비노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고급 엘리트죠. 네. 우리로 얘기하자면 친일 엘리트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 콜롬비아의 식민지 이후의 그 역사적 그 갈등들을 신분 계급 간의 갈등들을 이 세 꼭지점을 통해서 보여주죠. 뭐 여느 소설처럼 네. 아리사하고 다사하고 너무 사랑해요. 이 소년 소녀가 너무 사랑해서 편지로 그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확인하는데 결국 다사는 엘리트인 후베날 아르비노 박사한테 시집을 갔죠. 네. 그 아버지 성화를 네. 움직이는 거죠. 네. 그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아버지가 반대해요. 뭐 소년 소녀가 사랑하면 반대하는데 둘을 떼어놓잖아요. 그 딸을 어디로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공간과 그다음에 시간의 벽이 있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만났는데 사랑이 아니고 이게 감동이 아니고 갑자기 환멸이 들려오고 그리고 갑자기 싫어져 가지고 바로 시집 가잖아요. 난 그때 굉장히 처음에 너무 가슴이
그냥 철렁했어요. 무너졌어 그때. 이건 우리 김구하 선생님 설명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러브 라인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완전히 그 김수현 작가 있잖아요. 네. 방송 작가. 네. 김수현 드라마 스토리 같아요. 완전 통속물이에요. 네, 지금 얘기를 갖다 놔도 펼치면. 비슷해요. 네. 얘기로 하면 그렇게 네. 되고 이 소설 전체가 사실 그래요. 근데 네. 누구도 그렇게 통속물로 안 보거든요. 네. 인간사가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한없이 부풀려질 때와 그것이 깨질 때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이 특히 남주인공 플로렌티노가 50몇 년을 내가 사랑했노라 했을 네. 때 끊임없이 딴 여자 만나면서 이 사랑은 계속 한쪽에 간직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네. 자기가 고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상태를 마음 한가운데 두면서 또 할 짓은 다 하는 네. 그 상태에 대해서 마르케스가 너무너무 전문가예요. 네. 그 남자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르케스의 다른 작품들 보면 이게 이분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여기- 이분이 언론인 출신인데 아유 경험 많으세요. 딴 데로 세지 마시고요. 네. 이 플로렌티노의 사랑이 낭만적이냐 아니면 에로티즘이냐 두고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사랑이죠. 낭만적인 이 사랑이죠.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622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사랑하는 그녀 외에 따로 슬쩍 만난 여자가 622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한 300명 되는 줄 알았어요.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나 아니면은 지드의 좁은 문이나 사랑은 항상 자기 내면의 환상, 판타지를 설정해 놓고서 뭐 이 그 환상을 소비하는 과정이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환멸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족제도에 충실하고자 했던 다사와 우르비노 관계가 파탄이 이런 것도 그렇고요. 네. 뭐 이 사랑론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아름답기만 하진 않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사랑의 또 한 측면이 아닐까. 이게 이 소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르비노 박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사와 아리사가 다시 만나서 네.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확인하는 밤도 있었고 잘 안 된 밤.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나이들이 많아져 갖고. 네. 너무 슬퍼요. 너무 늦게 만났어. 우리 사랑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예. 51년 만에 이제 사랑이 맺어지면 그 나이가 이미 어느 때예요. 그때 그 모습의 그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해 갖고 네. 그러면 이게 나이 든 사람만 읽는 책이냐면 안 그럴걸요. 나이 든 상태의 추체험인데 네.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세 글자로 딱 집약을 하잖아요. 나이듦 그러니까 노년, 네, 노년, 질병, 죽음. 이 세 가지로 집약되는 건데 인생사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 나이가 되기 훨씬 전에 읽어야 더 재밌어요. 실제로 나이 든 사람이기보다 20, 30대가 이걸 이제 추체험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읽은 판본이 송병선 선생 번역본인데요. 송병선 선생님 번역 많이 하시죠? 많이 활동하시죠. 송병선 선생 번역 그 후에 작품 해설에서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얘기를 해요. 네. 이 노년의 사랑의 문제 있잖아요. 이 마지막 장면이 특히 그런데 배 위에서 배 이름이 새로운 충성, 신충성호죠. 네. 새롭게 충성하겠다는 다짐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돈 벌어서 산 배였는데 그 배에서 두 노인의 사랑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랄까? 그럼요. 힌트를 준 것도 같아요. 이 결말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죠. 소설이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해요. 새로 사랑을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 사람은 마땅히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들어오지 않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없는 사랑이란 얘기인지 뭐 여러 가지 여운이 남습니다. 많은 여운이 남죠. 그 결말이 아름답잖아요. 콜레라 시대이기도 하고 네. 그걸 핑계로 그렇기도 하고요. 이 소설을 꼼꼼히 보면은 이 카리브 쪽으로 난 큰 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열대 우림들이 다 파괴된 장면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인데 모든 자연이 파괴된 그 상황에서 배 위에서 늙은 두 남녀가 나누는 사랑은 또 각별하게 이 뭐랄까요? 이게 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랑의 시간 길이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남미 문학의 뭐 보르헤스처럼 뭐 토막토막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요 스케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저기 이사벨 아옌데라고 네. 어마어마한 길이의 이제 그런 걸 쓰는 사람인데 다들 보면 스케일 큰 거 참 좋아요. 그래서
한 이것도 1, 2부 두 권으로 돼 있는데 그냥 팍 한동안 묻히는 거. 왜 우리 미드나 이런 거 보면 제정신 못 차리고 뭐 한 얼마 지나가잖아요. 똑같죠 이게. 네. 그래서 이 로베르토 볼리아노를 혹시 만나시면 이제 2666이나 이 세상 종말 전쟁 같은 또 다른 판탈레온의 그 공작된가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대에 이런 러브라인을 그 마르케스가 그렸듯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한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명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창작력이 지금 불끈불끈 솟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2904님 참 13살에 폰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13살에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다. 5698님 저는 70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설 닥터 지바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 받으실 그렇지. 거예요. 평생 가죠. 아름다운 영향을 받고 계신 거예요. 네. 2904님 예수는 70억 명을 다 사랑하시는데 600명쯤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쯤에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네. 살균자님 후회하면 사랑이고 만족하면 쾌락이지. 아이고 이런 소리. 저희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주는 어떤 책을 네, 다음 주는 정찬의 중편 소설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네. 정찬의 네, 슬픔의 노래 노래입니다. 읽으면서 5.18 광주에 때를 좀 맞춘 하겠습니다. 거죠. 네. 정찬 문학은 좀 조명이 될 필요가 있죠. 네,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정찬 씨 뭐 하고 사나? 작품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 네, 굉장히 좋은 작가죠. 네. 요새 두 선생님들 어떻게 보내십니까? 짧게 어떻게 지낸다는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쥐 풀방구리 드나들듯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냅니다. 바깥에 안 나오시고요. 잘 못 나가요. 네. 김 선생님은 뭐 저요 항상 똑같죠. 판 돌리고 판 듣고 판 바꾸고 그래요? 오디오 바꾸고 음악에 빠져서 늘 그래요. 네. 네. 뭐 좋으네요. 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정선태 선생님이 꼭 들어야 된다고 추천해 주신 파블로 밀라네스의 요란다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